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에 너클 제거하는 것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게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클을 떼냈으니까 새 걸 붙여야겠죠? 근데 너클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메이커마다 다 틀리고 메이커마다도 연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모델은 10mm짜리 이제 10mm짜리 너클이에요. 너클이 지름이 10m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고, 너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작업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몇 가지 없어요.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일단은 잭 진행 방향에 이렇게 결이 이렇게 이어지게, 그러니까 그거를 잭 진행되는 방향으로 결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붙여요. 그걸 보통 뭐 순결 방향으로 뭐 이렇게 붙인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 반대 방향 뭐 역결로 붙인다, 뭐 그 이유는 되게 뭐 다양하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잭이 올라오는 진행하는 방향대로 순결 방향 결이랑 이렇게 잭이 올라오는 방향이랑 같게끔 붙여줍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렇게 해야 어쨌든 너클의 마모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너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나무가 빠져나간 그 자리보다 그 너클이 들어가는 쐐기가 뭐 빠듯하게는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뭐 더 엄청 크면 또 이제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헐렁헐렁하게 들어가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대로 이렇게 접착이 안 되고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너클에 들어가 있는 나무 쐐기 굵기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작업하다 보면 이 너클 쐐기가 뭐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리 너클을 좀 괜찮은 걸 쓴다고 해도 이 쐐기 두께가 조금씩 틀려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틀려지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너무 내가 작업해 보니까 너무 작다, 그러면 너클 쐐기가 좁게 만들어진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따로 빼놓고 이제 다른 너클을 써보면 또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본드 붙일 때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했지만, 이제 지금 본드 붙이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본통으로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붙이면 이제 윗면하고 잭이 움직이는 그 범위 말고 그 반대쪽으로 붙게끔 작업을 합니다. 윗면, 그러니까 너클이 이제 직접 닿는 면하고 그 뒷면에 본드가 묻는 거죠. 이제 뭐 그렇게 저는 작업해 줍니다. 뭐 너클 그렇게 어려울 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녹음한 거 보면서, 영상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 안 드렸다고 느낀 게, 망치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클을 최대한 이렇게 딱 집어 넣으려고. 근데 망치질 할 때 주의하실 부분이, 어쨌든 망치질 하려면 어디다 이렇게 대야겠죠. 근데 댈 때 이 드롭 스크류가 닿으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드롭 스크류가 닿으면 이제 바트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진짜 뭐 별로 주의할 게 없을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 같은 경우도 제 설명을 제대로 좀 못한 것 같은데, 결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하면 보통 웬만한 너클에는 어느 쪽에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결이 흐르는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표시가 있어요. 뭐 그냥 연필로 그은 표시라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다든지 표시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강박증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 가면서 합니다. 뭐 근데 굳이 확인 안 해도 되죠. 자, 너클을 다 갈았어요. 이제 너클 다 간 다음에 뭐 아무 작업이나 먼저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요거 작업할 때는 보면 이제 레피티션 쪽을 먼저 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레피티션 레버 휜 거나 아니면 잭이 휜 거를 이제 잡아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리머지를 통해서
그 센터핀이 지나가는 홀의 각도를 비틀어서 이제 센터핀도 오버사이즈를 끼워가면서 이제 그 휜 만큼 다시 원래대로 이제 틀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레버 같은 레피티션 레버나 잭이 왜 휘느냐? 뭐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이제 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센터핀 부싱이 이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작업하다 보면 센터핀 부싱이 한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쪽은 되게 두툼하게 있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부싱만 교체해주면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쨌든 부품이 목재다 보니까 휘어요. 잭이든 레피티션 레버든. 근데 잭 같은 경우는 조금 휘면 이렇게 표가 잘 안 나는데 레피티션 레버는 제 체감상으로는 이렇게 약간 반달처럼 반달이라 하면 너무 이렇게 어폐가 좀 있는데 약간 이렇게 반달형으로 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어느 한쪽으로 앞쪽 기준으로 그러니까 너클이 내려야 하는 쪽 기준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그 쉬프트라 그러는데 너클이 이제 레피테이션 레버에 이렇게 놓이는 거를 그거를 볼 때 이제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저음 쪽 같은 경우는 저음이나 중음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레피티션 간의 이제 간격이 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차고음, 최고음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훨씬 더 없죠. 공간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너클의 레피티션 레버를 맞추려다 보면 이제 밑에 저기 레피티션 아래쪽 잭 있는 부분 쪽에 뭐 닿는 경우도 있고 잘 맞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뭐 그걸 신경 안 쓰고 이제 작업을 하면 너클이 레피티션 레버에 제대로 안 놓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기 전에는 일단 선행돼야 될 거는 레피티션이 어쨌든 나사가 제대로 체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하기 전에 이제 레피티션 레일도 한번 싹 닦고 지저분하게 막 있었으니까 레일도 싹 닦고 레피티션도 먼지도 한번 털고 나사도 다 한번 조이고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밑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나사 다 체결하고 뭐 먼지도 털고 다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뭘 먼저 보느냐? 저는 이제 레피티션 레버가 휜 걸 먼저 봅니다. 잭이 휜 것보다. 이제 뭐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요 파트 레피티션 파트 들어왔을 때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쳐다보죠. 그건 이제 뭘 보는 거냐면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봐야겠지만 어떤 게 틀어졌나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는 요령이 뭐냐 그러면은 이 레피티션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캐스턴이 닿는 부분이나 뭐 잭이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나가는 레일과 이제 그 레피티션 레버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레피티션 레버가 좀 더 틀어졌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뭐 확인하는 요령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뭐 간격 차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틀어져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겠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레피티션 전체적인 방향과 레버의 방향이 약간 틀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빼줍니다. 그래서 빼서 제일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부싱이 제대로 다 이제 있는지 한쪽이 뭐 한쪽 윗면이 부싱이 없고 아랫면만 있다 그러면 이제 부싱을 먼저 갈아줘 봐야겠죠. 이제 그게 아니고 부싱이 제대로 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센터핀을 빼서 센터핀이 이제 휘어 있는지를 먼저 육안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안 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뭐 그냥 어떤 경우에는 저도 그냥 오버사이즈 이제 파악해서 바로바로 작업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것보다 한 치수 낮거나 동 사이즈. 근데 한 치수 낮은 거로 이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면 동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집어넣기가 좀 빡세니까. 그래서 한 치수 낮은 거나 뭐 아니면 동 사이즈를 한번 넣어서 실제로 이게 진짜로 안 틀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센터핀이 실제로 안 틀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이제 판단 하에 이제 레피티션 센터핀 들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리마질을 적당히 해주면 됩니다. 요 리마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참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생각보다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실수도 했었고, 그래서 뭐 레피티션 레버를 뭐 교체한 적도 있고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이것도 몇 번 해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제가 개선을 원활하게 할 방법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리마질 외에는. 아니면 이제 열을 주고 펴주기도 참 어려운 것 같고, 부품 자체가 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뭐 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뭐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일단은 이게 센터핀 홀을 이제 약간은 대각선으로 구멍을 내서 이제 그 한 단계 오버 사이즈, 그리고 그 이제 들어가야 될 홀이 넓어진 것보다 한 단계 오버 사이즈, 그리고 그걸 넣어서 이제 구멍을 확보를 하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오버 사이즈를 넣어서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 경험상 뭐 나중에 뭐 더 틀어지는 것도 없고 작업하기도 편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레피티션 레버 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버 휜 거를 봐줬으면 잭 휜 것도 봐줘야겠죠. 근데 제가 이게 당황스러운 게, 점 쪽은 레버를 한 개밖에 안 봤나봐요. 뭐 별로 틀어진 게 없었는지. 제가 중고음 쪽, 최고음 쪽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영상을 대부분 점 위주로 좀 찍어가지고 찍은 영상이 없는데, 잭 휜 거 보는 것도 찍다가 날라갔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영상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네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레버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잭을 맞춰줍니다. 이제 잭 같은 경우도 어쨌든 레버랑 똑같이 센터핀이 휜 게 있는지 없는지 센터핀이 뺐을 때 폈는지 안 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이제 센터핀 부싱도 정확하게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그 안에 센터핀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이상이 없으면 어쨌든 뭐 잭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휘었다거나 뭐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홀을 리마질을 해서 이제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리마질을 해줘서 이제 잭을 최대한 레피티션 레버랑 이렇게 가운데 들어오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 작업을 해줄 때 뭐 레버 쪽 리마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잭 쪽 리마질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정말 미세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 작업이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쳐주는 것도 센터핀 잭을 이렇게 쳐줘서 중심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에도 정말 미세하게까지는 작업을 못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해보기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미세하게 작업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기준은 양쪽에 안 닿고, 그리고 일정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한쪽 면에 닿거나 아니면 닿을랑 말랑 하거나 정말 공간이 좁을 때는 뭐 레버나 아니면 잭을 이제 리마질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에 맞춰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 뭐 이제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레버가 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레피티션 레버가. 그러면 어쨌든 레버를 펴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 이제 너클과 레피티션 레버 위치를 맞춰주는 그 시프트 작업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레피티션 레버와 잭 위치를 어쨌든 최대한 잘 위치를 시켜줬어요. 뭐 휜 것도 잡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스프링, 레피티션 스프링 레버에 닿는 그 상면 부분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닦아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잘 닦아주면 마찰력도 줄어들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닦아줍니다. 그리고 저기 그 닦을 때는 그전과 똑같이 피칼 케어 그 화학약품을 써서 사용해서 닦고, 그리고 이제 그 피칼 케어 화학약품이 이물질이 남지 않게끔 또 깨끗한 부분을 한 번 더 잘 닦아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작업이 이제 레피티션 레버 센터핀들이 뻑뻑한지 안 뻑뻑한지, 뻑뻑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뻑뻑한 부분이 있다면 뭐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그 간격이 너무 좁아서, 아니면은 천이 이렇게 튀어나와져서, 센터핀 천이 이렇게 안쪽으로 튀어나와져서 뭐 이제 센터핀이 뻑뻑하다면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재단을 해주고, 뭐 공간이 좁다 그러면 뭐 야스리 같은 걸로 이제 살짝 깎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센터핀도 리머지를 해서 교환을 해주고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상승 무게, 하강 무게 뭐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지만, 제 경험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백책이 저기 해머 테일이 백책에 잘 잡힙니다. 이걸 해줘야. 그거가 이게 참 뭐 설명이 좀 애매한데, 왜 이 백책이 보면 뭐 메이커마다 틀리고 상태에 따라 틀린데, 제 경험상 센터핀이 레피티션 센터핀이 전부 다 뻑뻑한 경우에는 보면 백책의 해머 테일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터치감이 되게 불안정하다거나, 정말 좀 심한 경우에는 뭐 투터치가 발생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뭐 이제 해머 형상, 테일 형상이 정말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센터핀이 뻑뻑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 센터핀이 뻑뻑하면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왜 어릴 때 갖고 놀던 탱탱볼 있잖아요. 탱탱볼 조그만한 거. 그거를 시멘트 바닥에다 던지면 공이 이렇게 똑같은 힘을 줬어도 저기 소파에다 던질 때, 쿠션 있는 소파나 뭐 침대 같은 데 던질 때보다 더 많이 튀어 올라옵니다. 위로. 이 레피티션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레피티션 스프링의 힘으로 어쨌든 너클을 받쳐 올려주고 있는 최소한의 힘이 있어야 되지만, 그 레버가 센터핀이 뻑뻑할수록 쉽게 말해서 쿠션이 있는 바닥에서 조금 더 점점 더 딱딱한 바닥의 형태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책이 테일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할 정도의 힘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레피티션 레버가 그 너클의 충격을 흡수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책에서 테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뭐 터치감이 좀 불안정해지거나, 심한 경우는 투터치가 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되게 신경 써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자, 이번 영상은 어쨌든 여기까지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잡소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도 이제 뭐 피아노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겠죠. 근데 뭐 저는 이제 특별히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다기보다 뭐 할 게 없었어요. 솔직히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인문계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라리 뭐 쉽게 가서 뭘 했으면 했다거나, 그렇지만 인문계 가서 공부 그렇게 잘 못하고 그러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솔직하게 뭐 손재주도 좀 있고 뭐 그래서 한번 잘할 줄 알고 했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아노 이렇게 하면 돈벌이가 되냐고. 뭐 물론 먹고 살 만큼 벌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이야 벌겠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그 먹고 사는 거의 기준이 좀 틀리니까, 저는 먹고 사는 거의 기준이 굉장히 제 생각엔 낮은 편인데, 한 달에 저는 150이면 저축도 하면서 삽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잡아도 뭐 크게 문제없이 살아요, 저는.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간 근데 뭐 하러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잡소리인데 결국에는 생각보다 이게 돈벌이가 안 돼요. 뭐 피아노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음반, 뭐 저처럼 이렇게 수리해서 파는 일,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진짜 돈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새 거나 뭐 이런 디지털 피아노나 이제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신제품을 유통하는 형태의 일이 돈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하려면, 저도 옛날에 이거 중고장사 너무 힘드니까 아빠한테 우리 한번 그냥 새거 유통 쪽으로 한번 돌아볼까 뭐 그러면서 얘기를 막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 그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은 안 돼. 한 5년 됐나?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제 머릿속으로, 뭐 남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제 머릿속으로 그렸던 금액이 그때 당시에도 한 1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하지만 수익률은 그때보다 현저히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그 업계에 있으면 대충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돈 많은 업체들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그 업체만의 단독 모델을 출시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승부수를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업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뭐 이제 좀 독특한 악기를 취급을 한다거나 뭐 홍보를 해서 그거를 유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죠. 왜냐면 새 피아노는 어쨌든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비교가 되니까 그거는 뭐 서비스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러면 너도 그 유통 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중고 피아노를 저희는 이제 주력으로, 아니면 피아노 조율, 수리 뭐 이런 쪽을 주력으로 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또 문제가 뭐냐, 요새는 뭐 이제 다들 아시는 시국이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이 한창 많을 때, 제가 일에 치여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가 지금보다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벌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는 장부 정리를 안 했었는데, 제가 장부 정리를 한 지가 대략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장부 정리를 안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이제 그래도 대략 이렇게 보잖아요. 장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벌었는데, 그때 얼마나 일을 했었냐면, 그때 제가 보통은, 요새는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해서 보통 7시 되면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는 보통 9시까지 출근을 해서 12시나 1시쯤에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는 제 이제 미래 계획을 위해서 뭐 바이올린 레슨도 받고 피아노 레슨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피아노 레슨 하는 날은 아침에 이제 선생님이 오시니까, 새벽에 저희 집으로 선생님이 오시니까, 새벽은 아니지, 한 9시 10시쯤 이렇게 오시니까 이제 좀 늦게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레슨 같은 경우 저녁에 했어요. 저녁 9시인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일찍 퇴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주일을 거의 다 안 쉬고 일을 했죠. 일을 하면 이제 그 중에 하루 정도는 한 10시쯤 출근을 하고, 그 중에 하루 정도는 8시쯤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한 12시에서 1시까지 매장에 있었어요. 뭐를 했어요. 뭐 물론 수리도 하고 뭐 조금 뭐 TV 보면서 쉬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는 또 이제 일이 많으니까 조율도 많고, 그러니까 다시 계속 조율 다니고, 그 아빠도 수리하고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수리하고 있으면 제가 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 동선이 겹치니까 내가 수리를 못하니까 수리를 한 6시 7시 이후부터 제가 수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뭐 그 전에 계속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랜드 수리가 해머 교환하고 뭐 이런 게 인기가 좀 입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뭐 사람이 되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피아노가 수리도 안 해놨는데 예약이 걸리고 팔리고, 수리해달라고 우리 매장에 있는 게, 세워져 있는 게 예약이 걸리면서 팔리고, 그리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가 들어옵니다. 그럼 매장에 그랜드 피아노가 한, 그때 제 기억에 제일 많이 쌓여있을 때가 한 4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획을 짭니다. 왜냐면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한 7시간 정도는 자줘야 사람이 이렇게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막 일이 빠듯하게 돌아가면 이제 제가 최악의 수단을 씁니다. 이제 새벽 4시까지 일하는 수단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새벽 4시까지 일을 했다가, 이제 또 한 12시까지 했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러다 정말 심할 때는 한 새벽 4시까지 한 내리다지기로 한 5일을 제가 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체력이 약합니다, 생각보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 저는 진짜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사람이 약간 이렇게 몸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또 골 때리는 건 엄청나게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 걸 먹으면 잠이 깨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일을 하는데 초콜릿을 놓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액션 위로 진짜 골아 떨어집니다. 액션 같은 거 작업하면 이제 앉아서 작업하게 되면 액션 위로 이렇게 골아 떨어져요. 그러면 하다가 침 흘리면서 이렇게 탁 깬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신없이 깬단 말이에요, 아파서. 그러면 이제 깨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옆에 초콜릿을 주워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잠이 오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몸이 얼마나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지냐면, 처음에는 이제 막 이제 배변 활동이 잘 안 되죠. 변을 못 봐요, 사람이. 밥을 못 먹겠어요. 막 속이 니글니글 거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심하게 되면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처음에 이게 내가 오줌을 누는데 이게 약간 갈색이라 혹시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시뻘건색의 소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따가운 거죠. 소변을 볼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소변을 보기가 싫어. 그럼 야 이거 피를 싸든지 뭘 싸든지 모르게 막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막 이게 살도 쪄지고, 살을 죽어라고 그때 옛날에 한번 뺐었는데, 군대 간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찌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과로로 많이 쪘죠, 살이. 이제 살도 찌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에 약간 덕을 봐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까졌어요. 많이 못 버는 게 아니라. 근데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런 작업하는 일, 뭐 수리하고 뭐 일하고 이런 걸로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좀 그냥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생활하는 거는 제 생각에 일에서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세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응? 저도 대기업에서 취직하라 그러면 취직하지 제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뭐 장인 정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대기업이 월급을 얼마나 주는데, 그 적당히 일해서 대기업 월급만큼 못 가져갑니다.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피아노 일을 해서 대기업 월급만큼 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대기업 월급만큼 준다 그러면 다 이거 하죠. 그럼 피아노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아무도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일단 피아노 하려면 피아노 들어야지, 수리할 줄 알아야지. 피아노가 참 나쁜 게 도색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광택도 내야 돼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량에 비해서 투자되는 그런 어떤 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이제 공급은 옛날에 피아노가 잘 나갔을 때,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잘 나갔대요. 저도 몰라요. 뭐 한 달에 100대가 나갔대나 뭐 그래요. 이제 그때 입문하셨던 지금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쯤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이 돼 있죠. 그리고 수요는 계속 줄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인데 이게 피아노 일이 어쨌든 자영업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통 제가 봤을 때 60대 중후반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동안 공급 과잉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추천을 안 드리고, 또 이제 저 같은 놈도 있지 않습니까? 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략 한 10년 전이라고 봤을 때 저희 지역에서 해머를 교환한다? 뭐 프레임을 드러내서 프레임을 뭐 도색을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벽을 또 높여 놓는 거죠. 피아노 수리를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뭐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 특히 뭐 업라이트 피아노도 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 매장 퀄리티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뭐 제가 잘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아버지랑 저랑 노력을 해서 그래서 또 먹고 사는 거고, 이렇게 이제 벽이 점점 높아지는데 공급은 여전하고 수요는 적죠. 점점 줄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젊으신 분도 뭐 이거 듣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시장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 피아노 일이. 그렇고요. 뭐 먹고 사는 게 어쨌든 다 어렵죠.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야, 저런 일 어떻게 하나 저거 힘들어서 이제 그런데 또 막상 또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다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